그러면 이런 자산담보부 채권이 왜 필요한지, 왜 이게 발행이 많이 되는지, 이 발행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이 자산담보부 채권의 발행이 촉진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채권이 있는데요. X가 보유하는 A채가 있다고 칩시다. 이 A채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1년 후 동전을 던졌을 때, 1년 후 동전 던졌을 때, 1년 후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저 110원을 지급합니다. 이 A채로부터.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1년 후 동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A채로부터 나올 그 화폐 흐름의 수학적 기대치는 얼마일까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 확률 각각 2분의 1이라고 치게 되면 수학적 기대치는 얼마가 됩니까? 110원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원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55원이 나오죠. 55원이 수학적 기대치입니다. 제가 이 A채를 갖고 있을 때, X가 지금 A채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X 입장에서는 이 A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기대치는 55원입니다. 이런 A채는. 네. 55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장 이자율을 편의상, 시장 이자율이 연리 10%라고 칩시다. 10%. 그럼 1년 후에 이 A채로부터는 55원을 수학적 기대치, 받을 수 있는 화폐가 55원입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연 10%일 때 이 55원의 현재 가치는 50원이겠죠. 50원. 그러면 이 채권, A채의 시장 가격은 얼마일까? 하는 게 지금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 금융공학 전공한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푸쓱 던지면요. 금융공학 전공하는 분들도 지금 학생들도요. 얼떨결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수학적 기대치가 55원이니까 시장 가격도 55원이잖아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55원이 아닙니다. 수학적 기대치는 55원인데 왜 55원이 아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자, 왜 55원이 아니냐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채권이라기보다는 복권이죠. 로또 티켓인데 이게 만약에 복권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러버입니다. 리스크 러버. 위험 선호자, 리스크 러버, 복권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복권 투자자들은 뭐에 관심을 두냐면은 뒷면 나와서 손해보는 것보다도 앞면만 나오면 내가 110원 벌잖아. 그러면 이 복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5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복권 투자자라면. 여러분들 왜 복권 투자할 때 그러잖아요. 복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재미삼아 한번 사볼까 그러면서 로또 복권도 사시고 하는데 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대는 확률은 낮지만 앞면만 나오면 나는 큰 돈 벌잖아. 이런 마음으로 복권을 사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중심을 둬가지고 수학적 기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보통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채권 투자자는 어떻게 되죠? 채권 투자자는 리스크 어버터입니다. 리스크 어버터. 위험을 기피하는 거죠. 위험 기피자입니다. 위험 선호자, 다음에 리스크 러버는 위험 선호자죠. 우리말로 쓰면 위험 선호자. 그러면 성향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요. 성향상으로 위험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복권 투자할 때는 조금이니까 그냥 이쪽에다가 중점을 두자 하고 리스크 러버가 되고요.
채권 투자할 때는 금액이 크잖아요. 이거 그 손해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리스크 러버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 러버가 아니라 리스크 어버터, 기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큰 돈을 투자하는데, 예컨대 로또 복권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투자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적어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투자할 때 위험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사람이라도 채권 투자할 때는 채권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자가 되는 겁니다. 위험 기피자. 위험 기피자가 되니까 이 수학적 기대치 50원을 놓고서 시장 가격 50원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예를 잘못 드렸나요? 시장 이자율이 연 10%일 경우에는 51년 후, 1년 후죠. 1년 후 55원의 그 현재 가치는 50원이죠, 50원.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수학적 기대치의 현재 가치. 수학적 기대치의 현재 가치는 50원인데 시장 가격은 50원이 형성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잘못 썼죠. 네, 그렇습니다. 수학적 기대치가 1년 후 55원.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연 10%면은 수학적 기대치의 현재 가치는 50원이지만 채권 투자자들 리스크 어버터, 위험 기피자 입장에선 이걸 50원에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뒷면 나와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근데 이걸 어떻게 수학적 기대치가 55원이라고 50원이나 주고 사. 이렇게 못 사.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은 이런 경우는 40원에 형성이 됩니다. 50원이 아니고 40원에 형성이 됩니다. 다음, Y라는 사람이, Y가 B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채를 보유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예요. H하고 B채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1년 후에 앞면이 나오면 0원, 뒷면이 나오면 110원, 110원 주기로 돼 있어요. 1년 후에 이 화폐 흐름의 수학적 기대치는 55원입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은 역시 이거 채권이니까 시장 가격은 역시 40원이 됩니다. 40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H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수학적 기대치는 당연히 55원이다 하여 무위험 채권에 적용되고 있는 시장 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 우리는 H의 시장 가격이 50원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복권 투자자들이 대체로 위험 선호자들인 것과는 달리 채권 투자자들은 대체로 위험 기피자, 리스크 어버터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들은 동전의 앞면이 나올 때의 이득이라는 가점 요소보다 동전의 뒷면이 나올 때의 손실이라는 감점 요소의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H를 50원이나 주고 매입하려고 하진 않는다. 따라서 H의 시작 가격은 이를테면 40원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H는요. 비슷한 사정으로 B채의 시장 가격도 40원으로 결정된다. 투자은행이 나설 차례다. 투자은행은 X를 만나 H의 1매를. 그럼 이제 X는 사실은 얼마에 샀냐면 이거 40원에 샀어요. 40원에 매입했고 Y도 이거를 40원입니다. 40원. 매입해 보유하고 있죠. 네, 매입해. 40원에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은행은 X를 만나 H의 1매를 45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합니다. 40원에 주고 산 거 40원짜리인데 시장 가격이 40원짜리인데 45원에 사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X가 반색을 하고 그 제안에 응할 것이면 물론이다. 당연하죠. 아주 반가워하겠죠. 야, 이거 40원짜리인데 얘네들이 45원에 사준대. 빨리 팔아야죠. 아주 기꺼이 팝니다. 자. 투자은행은 곧이어
Y를 만나. 이 Y를 만나. 이제 B채를 역시 45원에 매입하겠다고, 45원에 매입하겠다고 그 제안합니다. Y도 그 제안에 즉각 응할 것이면 물론이다. 혹시 표정 관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표정 관리 하겠죠. 그죠? 예. 아무튼 투자은행은 다음 단계로 A채 1매와 B채 1매를 섞어서 베이스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그 A채하고 B채를 이제 45원씩 주고 매입을 합니다. 45원씩 주고. 매입해가지고 이 A채하고 B채로 베이스풀을 만들어요. 베이스풀. 자, 그럼 베이스풀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A 플러스 B입니다, 이제. A 플러스 B로 흐름을 만들게 되면 1년 후에 앞면이 나오면 110원 맞죠? 앞면이 나오면 110원입니다. 110원. 뒷면이 나오도 역시 110원을 받을 수 있죠. 110원. 1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그러면 이 흐름에 수학적 기대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1년 후에 무조건 110원을 받습니다. 무위험으로 110원을 받습니다. 무위험으로 110원이 나오죠. 이 A 플러스 B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연 10%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A 플러스 B의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되죠? 100원이 되는 거죠. 100원이 됩니다. 100원. 이거 위험이 없어요, 이제. 예. 무위험으로 이런 확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 플러스 B를 가지고 이제 채권 2매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2매를 만들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쓸까요? 예. 그럼 한 매당이죠. 예. 쉽게 말하면 1매당. 채권 한 매당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55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수학적 기대치도 55원이고 그러면 이거는 50원이 되는 거죠. 예, 50원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A채 1매와 B채 1매를 섞어 베이스 풀을 만들면 1년 후 이 풀로부터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110원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풀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채권 2매를 발행하면 새로운 채권은 1년 후에 확정적으로 1매당 55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투자은행이 새로운 채권을 1매당 50원을 받고 곧바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은 지금 얼마 버는 거죠? 이런 경우에 관리 수수료 물론 있겠지만 경비가 있겠지만 수수료 이제 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A채 40원 주고 샀죠. B채 40원 주고 샀으니까 80원 그 원가가 들었고 자기네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서 그 1매당 50원씩 받았으니까 1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그 80원 투자하고서 100원을 버는 거죠. 그죠? 그럼 20원만큼 순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이게, 이러니까, 그럼 또, 투자은행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거를 시장 가격에 팔게 되면 또 파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를 조금 깎아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50원이 아니고 뭐 48원에 판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시장 가격 50원짜리인데 저 투자은행이 이거 48원에 판대 그러고 너도 나도 사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가지고 베이스풀을 만들어가지고 ABS 채로 모양을 변형을 시키게 되면 둔갑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둔갑시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를 50원에 팔아도 되지만 한 48원쯤에 팔게 되면은 저 청약하려고 막 몰려들겠죠. 그죠? 싸다고 몰려듭니다. 이것이 그 ABS 채의 발행이 촉진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S 채 발행이 촉진되는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가지고 개별적인 그 개별 자산에 붙어 있는 그 위험들을 섞어가지고 줄여가지고 위험은 줄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투자자들한테 넘기게 되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보면 예금은행도 좋고 자기는 대출 채권을 잘 팔 수 있고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또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 또 그걸 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자기들은 차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 좋은 거죠. 예금은행도 좋고 투자은행도 좋고 그리고 투자자도 좋습니다. 이게 ABS체의 장점입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보르도 와인은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죠. 보르도 와인은 같은 재료들을 여하히 배합하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한다. 까베르네 소비뇽, 뭐 뿌티프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메를로도 적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재료들을 여하히 배합하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테니까. 그 재료 보통 한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품종에서 만든 것들 가지고 이렇게 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우리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섞어서 그 블렌딩을 하잖아요. 섞어서 이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더 묘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죠. 자, 그렇다. 요체는 블렌딩에 있다. 섞는 데 있다. 블렌딩에 있다. 각기 위험도가 높은 개별 기초 자산들을 가지고 블렌딩을 잘하면 위험도가 낮아진 자산담보부 채권, ABS 채권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위험도가 낮아진 정도에 비해 그것의 가격을 덜 올려 매각하기로 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그것의 수익성은 올라가는 것이다. 물론 다른 특성 요소들은 동일한 상태에서 위험도가 낮아지거나 수익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면 그렇게 된 자산의 매력도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잠재적인 개별 기초자산들은 이런 개별 기초자산들은 충분하게 있다고 할 때 투자하기에 유망해 투자은행이 고가로 매각하기에 용이한 자산담보부 채권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이상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 원가보다 자기네가 매입한 원가보다 또 고가로 매입하기에 용이한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은행이 고가로 매입하더라도 투자 입장에서 그게 싼 거거든요. 싸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렇게 ABS체가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코멘트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 블렌딩하는 손놀림이 현란해 위험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블렌딩하는 손놀림이 현란해 위험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의 위험도는 의외로 높은 자산담보부 채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 겉보기에는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그 투자자들한테 이거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그 브리핑을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근사해요. 근사하지만 실제 위험도는 의외로 높은 그런 ABS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자산담보부 채권도 개별 기초자산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화하면 동반해서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도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블렌딩하는 손놀림이 현란해가지고 멋있게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도가 정말 낮아진 것처럼 보지만 실제 위험도가 높은 그런 ABS체들이 많습니다. 다음 어떻든 간에 위험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애당초에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 때는 A체와 B체의 신용위험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서 말씀드렸는데요. A체와 B체의 신용위험이 있다면 이것들이 신용위험이 있다면 이것들의 신용위험이 있다면 이게 이 개별 기초자산들이 부실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베이스풀이죠. 이 베이스풀이 이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게 됩니다. 베이스풀이 부실하게 되면 ABS체도 당연히 동반해서 부실합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친 걸음에 이 자산담보부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담보부 채권은요, 그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월스트리트 계시는 분들은요, 뭔가 이름을 어렵게 붙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름을 다양하게 붙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자산의 종류가 부채증권 담보부 채권, 부채증권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종류가. 자, 기초자산의 종류. 기초자산이 이제 부채증권이에요. 부채증권. 부채증권 그러면 부채증권은 그 영어로 줄여갖고 데이트라고 그러죠. 데이트라고 합니다. 데이트 시큐리티즈인데 그냥 데이트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부채증권 담보부 채권. 기초자산에 여기다 부채증권 여기다 이름 붙이면 담보부 채권이라고 할까요? 부채증권 담보부 채권. 부채증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우선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담보화한다 그러면 컬레터럴 하면 상호에 이런 뜻도 있지만요. 컬레터럴의 담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컬레터럴라이즈 그러면은 담보로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담보화한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동태를 만들라고 컬레터럴라이즈드. 그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그 다음 자리에다가 이 데이트를 붙입니다. 데이트. 기초자산이 부채증권이라고 했죠. 부채증권에다가 데이트를 붙이고 그다음에 채권인데 이 채권의 또 다른 용어가 영어의 오블리게이션이죠. 아블러게이션. 의무란 뜻도 있지만 본드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본드하고 좀 다르게 이름을 멋들어지게 붙여야 되니까 아블러게이션, 오블리게이션을 말을 붙여갖고 이 기초자산이 부채증권인 이 부채증권 담보부 채권은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를 가지고 담보화한 이걸 갖고 기초자산을 만든 그런 채권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obligation의 뜻은 영어의 본드하고 똑같습니다. 뜻은 본드입니다. 뜻은 본드. 그럼 이제 기초자산이 그래서 이거를요, CDO를 따가지고 약자로는 CDO라고 씁니다. CDO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자산이 이 부채증권인데 부채증권 중에서도 그 대출채권이라고, 부채증권 중에서도 대출채권이면 대출채권은 대출이 론이죠, 대출이 론이죠. 대출채권이면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출채권 담보부 채권입니다. 대출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부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을 담보화시켰다 해갖고 collateralized 대출채권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론을 씁니다. 론을 쓰고 역시 같은 obligation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CLO라고 씁니다. 이 론의 L자를 따가지고 CLO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증권이 이제 대출채권이 아니고 역시 다른 채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채권. 일반적인 채권이에요, 본드. 일반적인 채권이면 일반 채권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채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채권 담보부 채권. 채권이 두 번 들어가네요. 채권 담보부 채권. 그래갖고 역시 담보화 시키니까 collateralized를 써겠죠. collateralized.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일반 채권이 본드잖아요. 일반 채권은 본드니까 본드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obligation.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collateralized 본드라고 쓸 수 없으니까 그 obligation하고 다른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예. 제가 아까 월스트리트 계시는 분들 너무 용어를 막 현란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경우에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obligation을 써야 되겠네요. obligation을. 그럼 이게 바로 CBO입니다. 여러분, CBO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채권 담보부 채권 있죠? 요것 중에서 이 대출채권이 주택 저당권. 네. 대출채권이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인 경우가 있어요.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인데, 이때는 또 이 채권이 그 권리원자입니다. 채권. 권리원자예요. 채권. 권리원자입니다.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출을 해줬을 때, 부동산을, 아파트 같은 걸 담보로 잡아서 거기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담보로 잡아놓은 그런 대출 채권 있죠. 이런 대출 채권이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고,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그러거든요. 모기지라고 그럽니다. 주택 저당 대출 이 채권 클레임은 영어로 모기지. 그 T는 묵음이죠. 모기지라고 그럽니다.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보냐면요. 얘는 그 collateralize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아까 말한 모기지 based mortgage backed, 죄송합니다.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붙이네요. 네. CLO 중에서 이 대출 채권 중에서 특히 모기지에 해당하는 것의 그 자산 담보부 채권이요. mortgage backed securities. 그러니까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죠. 모기지가 backed, 뒷받침해주고 있는 security다, 증권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MBS입니다. MBS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채권들을 앞으로 편의상 ABS채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ABS채라고 저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ABS채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복잡했죠? 자,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십시오.